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롱이고요. 박민영입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뵌 듯한 느낌? 불과 일주인데. 근데 올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1월 증시가 불과 몇 거래일 아닌데 네. 한 몇 달 고생한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요. 응. 그래서 좀 왜 심정적으로. 1월 12일밖에 안 됐지? 라는 느낌 굉장히 강하고 음.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을 법한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을 한 12번 정도 가지면 또 내년이야. 2025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박앵커도 앞자리가 바뀌겠네요. 그래?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한 살 차이. 바뀐 나이로 하면 아직 여유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40이 됐고 박앵커도 곧 40이 되는 거지. 알지? 그 여성의 나이를 함부로 말하는 건 거의 그냥 음. 참수감이야. 전 나이 뭘 안 했는데? 앞자리가 바뀐 다음에 4자로. 누군가 다 곧 40 됩니다. 병재님, 진원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원님, 병재님, 힘드네요, 증시가. 그죠? 병재님, 진호님 병재님은 갖고 있는 로봇주. 거 다 파시고 비트코인 사십시오. 오늘 로봇주 하나가 좀 상한가 임박하더라고요. 진짜. 병재님 생각이 났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증시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간에 물론 굵직한 것도 많았고요. 뭐 CPI 발표된 것도 당연히 해주실 테고, 근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삼성전자 실적 약간 여기서 반도체가 참 좋았잖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올해 첫 거래일에서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야, 10,000개를 하는구나 했는데 그 이후로 야, 정말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습니다. 일단 실적 한번 체크해 보죠. 지난해 참 삼성전자가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역풍인 것 같아요. 기대치가 업턴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나 올라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을 하회했고 각 사업부별로 증권사 추정치를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MX 네트워크, VD 가전, 하만 쪽 다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는 그래도 실적이 개선됐는데 비메모리 쪽이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도체 쪽 안 좋게 나오고 가전 쪽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도 또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이제 컨센에 못 미친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계속 희망회로는 돌리고 있어요. 메모리 쪽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희망회로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인간적으로 지금 스토리가 나쁠 건 없잖아.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반도체를 끌어올렸던 이런 배경들이 갑자기 확 뒤집힌 건 아니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서 함께 하신 출연자는 실적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다. 그냥 실적은 그냥 이유가 된 것이고 알고 사실은 있었잖아요. 수급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말 외국인의 선물 매수 들어왔던 것들이 이렇게 또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에 불과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옳은 것에 대한 이렇게 차익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 근데 마침 삼성전자가 명분을 줬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딴 데다가는 얘기 못 하는데 주간경제 라이브 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뭔데? 알겠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궁금하죠. 막상 들으면 안 궁금하구나. 아니야, 그냥 딱 해서 들어주는 뭐 박앵커가 제 성향을 아니까 그러겠지만 좀 지난 한 주도 동안 좀 짜증났던 게 삼성전자가 빠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좀 외국인들이 빠졌잖아요. 그게 일본으로 가네. 맞아. 가네가 아니라 가는 거 같네. 일본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늘어난다. 일본 라는 정치도 움직임들이 너무 있다 좋고. 보니까 일본한테는 치면 안 되거든요. 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보시죠. 이대로만 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래에셋에서는 105,000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디램 쪽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줄 거고 낸드 쪽도 적자 빠르게 축소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롱 팀장이 기대하고 있는 S24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결국 반도체를 온디바이스 AI로 인한 엣지 디바이스 반도체 사용량 증가, 그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컴온. 컴온. 다음 주입니다. 7만 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하자라는 의견도 BNK와 SK 등에서 내놨는데
순식간에 8만 원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7만 원 부근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래도 7만 원이라는 가격이 저항이었다가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는 구간 삼성전자 매수해서 괜찮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뭐 굳이 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도는 테마나 섹터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빠른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처럼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거는 속도 면에서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으로도 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또 그 또한 하나의 선택지겠죠. 뭐 차라리 SK 하이닉스 사죠. 똑같은 스토리라면 거기에 HBM3 추가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도 했고 밸류 부담도 그나마 적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슬프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네. 삼성전자 뭐 목표 주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증권사 중에 낮게 보는 데는 12개월 포워드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10%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상승 여력이. 그래서 좀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볼 법한 얘기인 것 근데 같아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목표가 상승률하고 50%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너무 삼성이 10%만 가져도 우리 지수는 네.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에서 8만 원 이상만 가져도 1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지. 7만 원에 갇힌다는 소리 아니에요. 당분간은 조금의 속도는 12개월 동안 갇힌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유언이야 아직 대학교를 가려면 멀었지만 사신방송하지 마세요. 15년이 사신방송. 있으니까 15년 동안 설마 주가가 김주씨. 10,000원 안 오르겠습니까? 많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 비트코인 고민들을 하고 계실 비트코인으로 겁니다. 다음 이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11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딱 저희 방송 직전에 전달이 됐습니다. 5시 몇 분경에 이것도 나왔어요, 근데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죠. 새벽. 전날에 네. 승인 연합뉴스로 이게 나왔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증권거래위원장이 아니라고 또 와가지고 이게 뭔가 그걸 본 순간 느꼈어. 보안주를 사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다가 다음날 네. 이제 승인이 공식화됐죠. 그런 소식이 나오면 저희는 빠르게 이제 그래픽 작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을 넘기려고 막 속보를 대응하고 있다가 또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지워. 그러면서 극한 지우고 다시 새로운 이슈 채우고 저희도 좀 바쁜 에피소드가 항상 이런 일 뒤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공식 투자 자산으로 제도권 편입이 됐다. 그 신호탄을 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고 이제 다른 뭐 블랙록 등에서 이더리움도 이제 현물 승인 요청을 해놨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코인 쪽의 시세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꽤 커진 상황입니다. 어제 저 소식 나오고 시총 100위권 내 코인이 전체 다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사실 꽤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요거 재료 소멸로 잠깐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실제로 그 변동폭이 되게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해요. 결과적으로 일로 보면 변동이 큰 건 아닌데 막 분 단위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그거 하는 분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지금 뼈 말리 아니, 뼈가 왜 말라? 뭐가 마르지? 피가 피만 나 진짜 지난주부터 요즘 제가 한 달 동안 책을 잘 못 읽었더니 바보가 되는 거. 아무튼 근데 그 2027년인가 30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되면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10분의 1은 ETF에서 나타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점점 이런 좀 제도권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들어오는 거는 좀 시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뭔가 거래소에서는 수수료가 지금 비트코인 ETF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수수료를 이게 거래 자체를 빼앗기게 될 거고 그래서 코인베이스 등의 종목들이 오늘 새벽에 내리기도 했는데 요것이 굉장히 사실 큰 이슈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게 앞으로 또 어떤 이제 파생되는 무언가들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는 뭐 이제 전통 자산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합친 것도 나오겠지. 어우, 재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해지도 좀 하게 만들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을 테고 되게 약간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면 약간 여러 가지 현타가 올 만한
상품 지금 막 생각난 건데 금이랑 ETF랑 같이 묶는 거야.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 세월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보실 것 같아. 그런 상품 보면.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유연할 있겠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저희도 정말 안 유연한 유형의 아. 사람들인데 특히 이분은 제가 유연했으면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전 여기 없었어요. 2011년에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네, 그때만 제가 비트코인 100만 원만 샀었어도. 그죠. 아무튼 근데 저희도 유연하려고 노력은 하기 때문에 뭐 시장 참가자분들도 그러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돌아봤을 때 와 이때 이 뉴스가 그 시작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뉴스 등이 이번 주에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 쪽인 거고 네. 하나가 바로 다음 뉴스입니다. 오픈 AI가 이제 유료 회원 대상으로 GPT 스토어를 출범한다라는 다음 주에 얘기가 지난주에 이제 있었는데 결국 출범이 됐습니다. 오픈 AI 측에서는 이미 시중에 300만 개가 넘는 맞춤형 앱이 개발돼 있다. 그걸 제대로 유통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 측에서 이런 플랫폼을 오픈했어. 네. 스토어 이용료는 월 26,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챗봇을 사고 파는 마켓이 등장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챗봇을 사고 파는 그 마켓을 채우는 어플들 거기에는 언어 모델도 필요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올라갔던 게 이번 주예요. 근데 아직은 정확한 킬러 콘텐츠, 킬러 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처음이잖아. 요걸 시작으로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가 시작이었다. 그럼.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는 해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뉴스도 아마 큰 의미를 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앱스토어 있잖아요. 그 애플 앱스토어인가? 앱스토어라고 해요. 네. 거기 제일 초창기 때 앱이 5,000개 등록돼 있었대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미국 GDP의 한 4% 정도의 그 돈이 맞아요. 앱스토어에서 거래된대요. 2008년도만 해도 매출이 아예 안 났었어요. 야. 근데 지금 그쪽 매출이 어마어마한 것만 봐도 여기도 장난 아니겠지. 결국 이제 모바일이건 PC건 다 인프라 구축하고 하드웨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였단 말이죠. 이번에도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근데 물론 AI 쪽은 지금 너무 우리가 이미 기술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이것들이 앞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시장 파이가 커질 겁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맥락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제 장중에 세계 시총 1위를 터치했던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터치했지. 정말 터치고 그래도 이게 세 번째거든요. 톡톡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유리를 이렇게 똥똥똥 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세요? 깨지듯이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애플이 AI로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조만간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고 나갔기 때문에 선도자로서의 입지가 있어서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워낙 애플 제품을 잘 쓰고 있어서 그런지 애플이 시작해서 애플이 무언가를 마음먹고 한 다음에 애플이 1년간 너무 조용했잖아. 근데 좀 다르지 않을까? 아니 근데 라는 과거사를 봐도 애플이 모든 거에서 다 빨랐던 적은 없어요. 빨랐던 것도 있지만 신중해. 애플은 좀 신중해. 맞아. 항상 혁신이 있었는데 그 혁신이 뭔가 이렇게 폼팩터가 나오고 나서 1, 2년 뒤에 완성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애플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 다만 나는 다음 주에 갤럭시 사전 예약을 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한결같이 아, 저희 취향이 이제 그렇고요. 다른 한결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어젯밤에 나온 미국의 12월 CPI. 생각보다 예상을 상회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지난달 데이터보다 상승률이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쪽이 좀 많이 올랐나라고 봤더니 주거비가 많이 올랐어요. 주거비가 이렇게 쫙 내려오던 추세였는데 확 올라갔고 의료비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 데이터까지 제가 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봤는데도 의료비가 상승폭 전달 대비 제일 높았고요. 항공운임료도 8월 이후 상승폭이 최대였고 에너지도 올랐고 신차, 중고차도 다 전달 대비 올랐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도 전원 이제 다 올라가다 보니까 CPI 데이터 자체도 올랐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것은 12월의 특성으로 보자. 1월에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시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인지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이었고 시장도 하락 출발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또 보합권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경로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 정도로 소화를 했네요. 이게 시장이 생각보다 강해요. 이걸 그냥 하락의 이유로 갖다 붙여서 쫙 뺄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잘 버텼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궁금해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못 봐가지고 지금 CME 패드워치 그래서 좀 어떻게 변했나 봤거든요. 올랐어요. 그 오히려 전보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한 69까지 올랐던 걸로 봤어요. 지금 70점이 오. 그러니까 CPI 발표 전이 64%였는데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네. 진원님 그렇군요. 맞아요. 애플은 하면 잘한다. 이런 믿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하면 잘한다. 맞아, 하면. 맞아. 애플 쓰시는 분들은 반기별로 이렇게 정신교육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믿음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막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외치고 막 그러죠. 이렇게 루머도 형성하는 거죠. 애플 측에서 이 소식을 좋아지고 CPI 살펴봤고요. CPI야 근데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증시 이슈 주요했던 이슈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경제 쪽으로는 좀 어떤 게 주요한가요? 경제 이슈는 바로 내일 있을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이제 올해 선거가 정말 많잖아요. 50여 개국에서 20억 명이 투표하는 2024년. 나 40억 명으로 들었는데? 에이 40억 명이면 말이 안 되지. 말이 됩니까? 진호님 그게? 체크해 주세요, 빨리. 에이. 40억 명이 이제 전 세계 하게 지구인이 지금 65, 67억 명인데 70억 명은 아직 안 되지. 근데 어떻게 그러냐? 정확한 데이터는 잠시 아니 후에. 그 박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아. 어른들만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40억 명이 안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그러네요. 에? 앵커님, 앵커님? 규영 PD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만 선거 네, 얘기하죠. 대만이 지금 몹시 중요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대만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우리랑 인접해 있기도 하고 중국과의 관계 혹은 반도체 산업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 해운 3분의 1, 전 세계 무역 4분의 1이 대만 일대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 60% 이쪽이 담당하고 있고 남중국해 연안 해역이 굉장히 물동 측면에서도 뭐 지리적 측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요. 네. TSMC 모두가 다 아는 그 TSMC는 파운드리 점유율 58% 육박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빅테크사들이 당연히 TS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대만의 뒤에서 대만과 함께 손을 잡고 가고 싶은데 자꾸 이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하면서 이제 대만을 압박하니까 이 대만이라는 곳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 대만 총통 선거를 그 좀 미중 대리전이다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은 거의 우리가 대만의 대리인이다라는 느낌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이 그 어떤 때보다 1996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립이 지금 후보자들 간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96년 이후에 투표율은 가장 낮을 거라고들 예상하긴 하던데. 네, 아무튼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완전 지지율 차이가 너무 이렇게 박빙이거든요. 네.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뭐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나누지만 민중당은 사실상 뭐 빼놓고 봐야 되고 민진당과 국민당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민중당도 뭐 안 할 거라는 시각도 훨씬 우세하긴 하지만 만약에 코인저가 그러니까 사퇴를 했을 경우에 되게 변수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뭔 얘기 했는데 까먹었네.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 진행할게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라이징더. 지금 이제 가장 최신으로 봤을 때는 5%포인트 지지율이 앞서고 있습니다. 민진당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 대만 선거를 추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친미적 성향을 갖고 있고 중국의 대만에서 벗어나고 세계의 대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대만 독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과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만약에 민진당이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대만 해협이 긴장하게 될 것이다. 라며 민진당의 집권 시에 시나리오 등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당은 이제 약간 친중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민진당이 우리를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 약간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중국과 관계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당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된다면 양안 관계가 회복되고 다만 미국 측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변수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뭐 중국이 얘네랑 이렇게 돼버렸네. 그렇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좀 수정할 거고 한국을 압박해서 너네 중국 대만 중국과 좀 점점 멀어져라는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쪽이 돼도 사실 조금의 불안은 들고 있다. 역시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라는 점은 안고 있습니다. 네. 초접전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은 완전 최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블랙아웃 네, 기간이어서 지금 저 보시는 30일이 가장 최근에 그쵸, 나올 수 있는 그 여론조사입니다. 사이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져 있을지 심리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불과 3%포인트 지지율 차라고 합니다. 궁금해지네요, 결과가. 그리고 이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아니, 개그 듀오냐고. 저희 와이프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와이프고요. 놀러 오세요. 우리 만나요. 같이 공동 육아 한번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했지? 피곤한 한국 맞아요, 진원. 피곤해요. 뭔 얘기하다가? 거기가 캐스팅 보트라는 얘기 그래서 많이 한다. 뭐 그러는데 넘어가죠. 네. 까먹었어. 중국이 하나의 중국 외치고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라는 코멘트까지 시진핑 주석이 하기도 했었잖아. 중국이 이번에 이기려고 이제 국민당을 밀어주려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 기업인들 다 귀국해서 투표하라고 네. 겁나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도. 그래서 사장님들이 휴가를 되게 여유롭게 준대요. 다 가라고. 그다음에 비행기표를 3,000원에 판대요. 투표하고 오라고. 지금 그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들이. 네. 재미지네. 3만 원인가? 아니야, 3,000원. 웬만하면 숫자 얘기하지 말자. 미안. 우리 싸게 후려쳐서 다녀오라고 한답니다. 네. 네. 9일부터 지금 중국은 대만 인근 공역과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등장시키면서 자꾸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약간 국민당으로 표를 유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이 자유롭게 선거하게 냅둬라. 군사적 압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민진당이 승기를 잡을 경우 중국의 강경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라이칭더가 당선되면 중국은 대만 인근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만에 인접한 중국 본토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참 사실 저게 다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랄지 아니면 또 중국과의 관계 다 중요하고 근데 사실 지금으로서 MZ 세대들의 투표율이 참 중요하고 얘네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특징적으로 MZ 세대들은 물론 어떤 국가 뭐 안보 아니면 이런 하나의 중국 뭐 이런 것도 물론 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MZ 세대들의 1순위 고려사항은 경제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경제를 너무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아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신경전을 벌일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좀 이 관점에서 신문을 보시면 네, 기사들을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저거죠. 중국의 대만 침공.
거기까지는 안 네. 갈 거고 중국도 그런 얘기 우린 거기까지 안 할 거다라고 지금은 이렇게 달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내놓은 뭐 데이터로 봤을 때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경우 대만의 경제적 피해가 GDP의 40% 근데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정작 전쟁을 일으키는 중국보다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라는 것도 들려오고 있네요. 네. 뭐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네. 안 가겠죠. 안 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이슈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그 선거의 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대만 총통 선거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고 아, 벌써 미국 대선 생각하면 피곤해요. 그거 그때 트럼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데. 맞아. 그것도 그렇고 그 시기에 또 막 속보에 예민해서 정리하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힘드네요.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때는 머니투데이 방송이 있었으니까 이게 자동화 그러니까 막 엄청 공중파가 아니다 보니까 자본력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는 아니다 보니 그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실시간으로 이제 개표 상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자동으로 막 이렇게 개표가 되고 퍼센테이지와 누가 이렇게 우세하는지 자동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눈으로는 보셨겠지만 그 뒤에서 앵커들이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몇 퍼센트 다시 쓰고 몇 퍼센트 다시 쓰고 그랬었습니다. 수작업.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롱 팀장한테 하고 싶은 것을 경제 이슈로 잡았어요.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쵸? 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네. 네네. 퍼빙 그만. 퍼빙 그방? 응. 그건 뭐예요? 폰과 스누빙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퍼빙. 전화와 냉대 무시라는 단어를 합쳤죠. 전화기를 손에 들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냉대하게는 소홀하게 대하는 행위를 퍼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인 대 개인 간의 이 관계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찔려서 웃는 게 아니라 감히 네가 이걸 말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야, 웃었어. 나 핸드폰도 안 들고 왔는데 너 감히. 그쪽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여기 와 있잖아요. 저는 핸드폰 안 들고 와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무튼 이것은 근데 뭐 이런 성인 간의 그래서 막 다리 떠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금단현상 와가지고. 눈 떨리는 거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퍼빙 저는 필요하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잖아요. 음. 근데 그러려면 부모들부터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맞아. 그래서 제가 반성합니다. 연말경부터 마음 먹은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을 조금 거리를 두자. 근데 평소에 잡고 있지만 아이랑 노는 시간에는 조금 거리를 둬보자라는 맞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규영 PD님 그 사진 있을까요? 네. 저게 제가 나 봤어. 봤죠. 이거 표정 봤어요? 서로 반응이 다른 거. 맞아. 저렇게 아빠가 핸드폰을 잡고 있으면 애가 이렇게 무표정을 와서 뭐지 하고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에 손이 가는데 아빠랑 눈을 마주치면 애가 너무 예쁘게 걸어와요. 맞아. 그래서 막 웃고 나가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저는 느낀 게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지금 느낀 게 있어요. 뭐요? 내가 박앵커가 무작위로 쪽을 뽑았는데 내가 저 영상을 안다는 건 내가 핸드폰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그렇죠.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5세 미만 아이 16명을 모아서 방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스마트폰, 인형, 장난감을 놓고 그중에 뭘 선택하는가를 보는 실험이었는데 16명 모두가 스마트폰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익숙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재밌으면 내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저걸 들여다보고 있겠나라는 심리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아이와 부모님 모두가 스마트폰과 너무 물화일체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정작 중독돼 있는 게 누구인가를 좀 걱정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아이템이었고요. 그러게요. 쉐어런팅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신조어입니다. 쉐어하다, 이제 공유와 양육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것에 어른들이 중독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행을 가서 내 아이와 함께 까르르 아이와 놀고 아이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까르르 착각해서 여기다 해서 막 태그해서 올리는 슬프지. 이런 쉐어런팅에 너무 중독돼 있어서 정작 눈앞에 행복을 좀 못 보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 교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아이가 위험한 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과잉 행동을 캐치하지 못해서 그게 다른 아이에게 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2018년도 독일에서 이거 저는 기억나거든요. 아까 월드뉴스처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 70명이 가두 시위를 벌였어요. 근데 그 피켓에 써 있는 말이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스마트폰 보지 말고 나랑 좀 아이고. 놀아주세요라는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전자파를 뿜어내는 핸드폰보다 사랑을 뿜어내는 우리 아이들의 눈을 좀 더 봐보자라는 취지에서 퍼빙을 갖고 왔고 사실 이것은 저는 지금 빗대기를 육아에 좀 빗댔긴 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대는 그나마 조금 덜한데 조금만 더 어려지면 카페에 가서 다 같이 친구들끼리 와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물론 그 세대에는 그게 너무 익숙한 일이겠지만서도 서로의 얼굴을 한 번 더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잡아와 봤습니다. 숙연해지네요. 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음. 아들아 미안하다. 제가 인스타에 이제 스토리 본다고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접속돼 있는 사람들이 초록색 표시가 있는데 항상 접속이 돼 있어요. 아 그거는 이거를 뒤로 가기로 안 나오면 그 파란불이 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그런데 아무튼 근데 이제 아기가 있을 때 보는 것도 맞고 아들아 너랑 놀아줘야 되는데 아빠는 다음 주에 사전 예약할 생각이나 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이 미양님. 모든 부모님들이 느낄 거예요. 저희 부부도 참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랑 있을 때만큼은 핸드폰 좀 보지 말자. 근데 하다 보면 또 누군가한테 또 연락 오고 나는 뭔가 궁금한 게 많아서 네이버에 정말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문득 떠오르면 검색하고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건지 궁금한 걸 즉각 해소해서 메모 아니면 검색이 대부분인데 저는 아무튼 그것도 근데 좋지 않겠다. 그건 되게 좋은 면이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뭘까 하고 그냥 필요하지 않으면 검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저희 동기 중에 또 여자 친구 하나는 그렇게 검색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아무튼 좀 그래 이런 건 줄여야 돼.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죠.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퍼빙. 퍼빙 그만. 네. 다음 주면 또 잊어버릴 것 같지만 아무튼 좋은 이야기가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스타일인데 퍼빙. 제가 그래도 꾸준히 일단 얘기할게요. 알겠고요. 다음 주에 사전 예약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제가 신제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알찬 내용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